뉴스업 시작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네 번째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남아공 정부 측 인사들의 배웅 속에 요하네스버그 탐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첫날 국부 묘소를 참배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에 한국 개최 소식도 전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급 인사들의 참여 속에 1박 2일 동안 남아공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최종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에이펙 경주선언에 담은 핵심 화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G20 무대로 가져온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청년과 여성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포용적인 기회 창출을 통해 모두를 위해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라는 구상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도 직접 밝히며 복잡한 현안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G20 공식 일정을 끝으로 G7과 UN 총회, 아세안, 그리고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던 이 대통령의 올해 다자 외교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에선 방산과 원전,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경주 에이펙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된 데 반가움을 표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했고 리 총리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두 나라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는 내용의 사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目标是要让高市早苗意识到问题的严重性，要求他改弦更张。当中国常驻联合国代表向联合国秘书长致函， 리숭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 대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로 가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
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히려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가 회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사진 촬영 때 거리를 두면서 중일 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공개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헌 당규 개정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겠다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1인 1표제의 당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주 최고위원과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이 절차상 졸속이라고 문제 삼은 데 이어 강득구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가세한 겁니다. 보완 장치도 없이 대의원과 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되면 가령 험지인 영남 의견은 소외되는 등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는 가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도 있다. 잇따른 이견 표출에 정 대표는 SNS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1인 1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1인 1표를 겨냥한 반발이 주로 친명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과거부터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1인 1표 요구가 있어왔다고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무위원회와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인데 자칫 정 대표의 당내 기반 닦기와 이에 대한 견제가 격해지면서 내홍으로 확전되는 건 아닌지 당 안팎에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막판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 안에서만 3조 7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보완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항소 포기 증가로 늘어날 국가배상금이나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비, 4대 강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비 등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옮기게 됐죠. 국방부도 다시 용산으로 옮기는 등 연쇄 비용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도 청사를 다시 용산으로 옮깁니다. 네트워크 구축에 133억 원이 들고 시설 보수 65억 원, 이사비 40억 원 등으로 총 23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에 관한 예산은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59억 원 예비비로 편성됐는데요. 두 예산을 합하면 복귀에만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쓴 비용
832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됐죠. 애초 윤 정부는 496억이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경찰 경호부대 이전, 국방부 이사 비용 등 비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산 이전에 쓴 비용 정확히 832억 1,6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에 이번 복귀 비용을 합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에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을 다음 달 청와대로 옮기고 집무실은 연내, 관전은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옮길 방침입니다. 용산이냐 청와대냐, 대통령실 위치를 둘러싼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용산과 청와대로 오가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조국 혁신당을 이끌 신임 당대표에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 대표는 찬반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8.6%를 얻었습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거대 양당 독점 체제 속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며 어렵고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 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기도당 주간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변화나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을 가져가기보단 90년대식 뭉치면 이긴다 구호로만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비상겸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을 극우대회라고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는 등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못 차렸다, 극우대회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다 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걸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며 전직 대통령을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틀 연속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며 재판에서 초라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누가 윤 어게인을 옹호하겠냐며 내란 잔재 청사는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11.3 내란이 일어난 지 곧 1년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잠잠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의지도 비상기엄 1년을 앞에 두고 재점화됐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국 순회 일정 이틀차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랏돈을 먹는 하마라거나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괴물 막장 정권이라며 소비 쿠폰과 헌법 존중 TF 등 정부 여당을 전방위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태는 단순히 항소가 아니라 나라를 포기한 거라며 재판 재개로 대통령을 퇴장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7,800억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는 특검에 이어 재판 과정에도 권력의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며 뭐가 불안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급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계엄 발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또 한 차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레드 스피커다라고 지칭하면서 연설 중에 눈시울까지 붉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연일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야당 그 지도자를 했던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정당의 지도자는 민심보다 반발짝 앞서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심보다 두세 발짝 앞서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과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만큼 민심하고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 연일 그러니까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만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아예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야당의 유노물처럼 돼버린 것인데요. 과거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대 야당 지도자들이 아무리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직선 대통령은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과 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뽑았던 그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만 상당히 인플레이션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민심이 그러니까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60%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그 민심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잘못했던 과거의 바로 그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부산에서 열린 무슨 지금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대가 믿고 잘못한 것이 잘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시장은 또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내놓긴 했었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사실 위기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면서 또 부각이 될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외투쟁 카드 말고 딱히 사용할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국회 시간이고 예산의 시간이긴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 의석수 갖고 뭘 하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는 남습니다. 사실 국회에 있어서 지금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만 지금 다툴 여지는 그런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에 대한 그런 추이들은 있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발화점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정부의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공권력이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본원적으로 남기게 해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원내에서만 활동한다? 오히려 저는 그 야당의 직무를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에 나가서 메시지를 발신하되 다만 이것이 이제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정말 대장동 항소폭이라는 이 엄중한 사태를 야당이 방기한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카드, 대통령 퇴장이라 결국 대장동 항소폭기로 이 이익이 일부 그때 부당이득을 얻었던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도 가겠지만 결국 형사적으로의 이득은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장 대표의 얘기는 지지층만 아니라 사실 국민 법감정에 대한 호소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지점을 어떻게 그러면 12월 3일 날이 이제 계엄 1주년이지 않습니까? 또 마침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어떤 변곡점을
어떻게 메시지 전환을 활용하느냐 요 대목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이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의 직무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도 대장동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론스타 이슈를 띄우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조국 대표와의 토론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역학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역학구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 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부의 법무장관, 현직 법무장관의 토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조국 대표만 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지금 토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덥석 받았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은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당내, 그러니까 원내 12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군소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몸값이 그러니까 비등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뭐 자신이 토론을 임함으로써 조국 대표의 정치적 몸값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장동은 때리면 때릴수록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인데 여기에 일종의 뭐랄까요 조국 전 대표하고 묵시적 공조 지점이 딱 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토론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제1야당 대표하고 할래.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야당의 대표는 나야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자락을 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제 차단 이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묵시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부 보수 논객들도 지금 한동훈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호평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그 발언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은 상당히 론스타 사태까지 사태는 아니죠. 론스타 그 이제 소송에서 승소까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그 사실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얼른 사과를 빨리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제 정성 법무장관도 한동훈 대표의 공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빠르게 이제 입장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이슈의 발화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결국 소송으로 끌고 간 당사자가 이제 한동훈 전 그때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지금 최근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존재감이 달가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원의 주권에 위임을 받은 당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어찌 보면 조국 대표와의 이렇게 성사점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제 흥미있는 지점은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퍼포먼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당의 지금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범여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 토론에 나왔을 때 그러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조 전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에 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지선 정국에서의 조 대표의 역할과 혁신당의 모습들을 좀 출구를 열어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데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 맞닿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게 퍼포먼스가 되고 또 대장동 이슈가 어찌됐든 계속적인 어떤 그 유지를 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저는 토론이 정말 많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어쨌든 합의는 했습니다만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연말 국회 종국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빅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한 비판을 했는데 이제 계엄 1주년이 곧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세력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정당 해산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당의 대표이지만 제1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그런데 전혀 반성과 그러니까 쇄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에 나가서 더 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지금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중도 민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애의 강경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말 그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절규에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에서는 절규라고 자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랄까요. 오직 정오에 기반한 악다구니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절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 집토끼를 단단히 잡아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과정은 맞다고 봐요. 정치 이론에도 일단 먼저 어떤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결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집. 그다음이 바로 동원입니다. 동원.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이 집토끼를 좀 공고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도로 분류되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들토끼라고 하죠. 들토끼를 잡은 다음에 상대 집에 가 있는 집토끼도 일부 전향을 시키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건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최소한 한 25% 정도의 지지율만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30, 40을 넘어가는 그런 외연 확장의 지지율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히 결집을 이룬 다음에 제가 보기에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약간의 이제 그 방향 턴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12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월 지선으로 바로 전환될 때 바로 거기에서는 이른바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중원 돌파를 아마 좀 시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조금 중도 지지율이 모인다 그러면은 3, 4월쯤에 말 그대로 그때는 여와 야의 1대1 구도로서 지방선거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보다 더 스윙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상대가 있는 중도 진보까지도 끌어오겠다면 이 3단계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장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뭐 친장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공고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집을 통한 이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반감정들을 잘 좀 규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잡히진 않지만 장 대표의 속도전과 전략은 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좀 거칠어 보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순서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내부가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하고도 일치된다.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러니까 속도와 그리고 또 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당내에서 지금 일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이 지금 이 정책내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16년도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 그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당시 지금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하고 다르면서 그것이 의견이 충돌되고 그것이 결국은 옥새 파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선거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번 민주당은 그 상황으로 꼭 비견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왜 이 대의원에게 이 상당한 이 표 가중치를 주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금 대의원이 권리당원에 한 20표를 행사하는데 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한 80표까지 행사를 했던데 그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취약 지역인 영남을 배려하기 위한 이 전국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고육 주책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영남의 정치적 소외감, 영남이 가소 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물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투표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지금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당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28일에는 중앙위가 있어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공개 경고한 바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의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강행할 거로 보십니까? 강행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이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무려 86.8%로 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6.8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권리당원 164만 명 가운데 6분의 1도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6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법적이고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걸 대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일단 당내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이 권리당원 장악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리당원 비율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권리당원 비율 대의원을 낙하시키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다른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35%로 높이고 중앙위원 비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이 수혜자가 누가 될까요?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되는 연임도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를 지금 포함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예비컷에서는 권리당원 100%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무리한 속도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 정부가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하다가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른바 딴지일보가 거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중도 확장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빨리 새해에 좀 턴을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른 중원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측면들을 지금 굉장히 좀 무리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 대표의 이른바 당내에서는 이제 이재명과 반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와 반청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됐는데 98.6%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거대 양당 사이에서 어떻게 당의 입지를 좀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큰 이벤트가 앞두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토론에서는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대장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대장동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개혁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죠. 뭐 본인도 어제 지금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새로운 항로를 뚫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쉐빙선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하면서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표를 모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과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당장 지금 주어진 과제가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지금 호남 지역을 빼고서는 나머지 지금 단체장이나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다 후보를 낼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 여권 분열에 의한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이 질타를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또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대선 전에 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민주당은 지켜라. 이를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성은 없죠. 그럼 뭐 개혁신당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얘기는 민주당의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라는 1인 정당의 한계도 있고 과연 조국 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라는 일단 그 본원적인 질문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원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른바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지금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두 당이 야당일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 민주당이 여당이 돼버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중간에 끼인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명한 정책을 드러내려니 좌로 분류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여에 또 이걸 맞추다 보면 이중대 소리를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스탠스 속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독자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더 선결 과제는 내년 혹시 초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7.7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느냐 원내에 복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심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면은 자꾸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질문들 나오죠.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 1인 정당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당신들의 이념적 그다음에 정치적 스탠스와 정체성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이제 직면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또 소멸되는 정당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아마 조국 대표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상황 해설 듣고 왔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은 상황인데 은행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6천억 원대로 지난달 한 달 증가액보다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가 몇 달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데다 신용대출로 집 계약금을 내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에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은 올해 대출 한도를 평균 33% 초과했습니다. 당국이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을 시작으로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합니다. 풍선 효과로 대출이 쏠리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6%대로 상승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국고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가상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보통 연초 대출 한도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 가계대출에 숨통이 튀었지만 이번 대출 한파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3구나 한강벨트는 거기는 대출 안 해줘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일단 거래가 급감한 건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지역 내 집값, 전세값 그리고 월세화 이걸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력을 거듭 확인하고 정책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찬바람 불면 더 생각나는 음식이죠. 바로 칼국수입니다. 요즘 칼국수 한 그릇 값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외식 물가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6,000원대였던 칼국수가 지금은 한 그릇에 9,800원. 10년 사이에 무려 50.44%나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많을 텐데요. 오른 건 칼국수뿐만이 아닙니다. 김밥, 김치찌개, 백반처럼 편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메뉴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건 재료비 상승은 물론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칼국수나 냉면 같은 면 요리는 이른바 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만큼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밀가루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큰 폭으로 뛰었고 이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린 겨울, 경기에도 찬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3일 밤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유럽연합과 나토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초적 문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정작 미국의 핵심 관련 부서는 받아보지도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등과 함께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 구상을 적극 수용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고 유럽은 계속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We have a way of getting peace. We think we have a way of getting peace. He's going to have to approve it. 문제는 이 구상이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영토로 인정받고 경제 제재를 해제받으며 G8에 재가입해 국제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는 러시아의 소원을 담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이 작성한 게 맞다며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구상 초안 작성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슈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 등과 지난달 미국에서 만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구나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외교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계획안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대신 2차 대전 때 독일에 굴복한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네빌 체인벌린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를 살해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에 지역 아파트를 표적 공습하면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돼 관련 제보에 $500만, 약 74억 원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요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대에 노동부가 오늘부터 특별감독을 시작합니다. 해당 치과는 면벽 수행, 다량의 반성문 쓰기 등 직장 내 괴롭히는 물론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틀 일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서 퇴사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퇴사 예고 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내용 증명을 받은 겁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한 건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씨는 노동부에 관련 청원을 넣었고 이후 진행된 수시 근로감독에서는 더 믿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알려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대표가 단톡방에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며 직원들을 몇 시간씩 벽을 보게 했고 A4 용지에 반성문을 적는 이른바 빽빽이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2년 이후 이 병원을 퇴사한 직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지난 3년 동안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의혹을 받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본사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명륜 진사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 명륜당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은행에서 790억 원을 빌렸습니다. 운영과 시설 자금 명목인데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였습니다. 이후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최대 15%에 이르는 고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대출은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아내와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일부를 제외하면 이 대표 지분이 100%인 업체들입니다.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83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출 상환금과 이자 155억 원이 본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사경은 관련 사례로는 전국 최초라며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신종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출발했다며 직접 추심 방지와 무이자 대출 전환 등 가맹점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륜당은 이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7급 공무원이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논란에 대해 강원 양양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양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는 등 괴롭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조사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논란이 사실이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자의 관리 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에 이뤄집니다. 12.3 비상겸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 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다는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장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한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의례적인 인사로 고가의 가방을 준 것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 논란이 짙었던 전당대회 직후 건네졌다는 점에서 특검은 김건희 씨의 당무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2023년 3월 100만 원 넘는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가방 브랜드 본사와 서울 시내백화점 매장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신임 여당 대표 부인의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린 3월 8일 직후라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애초 김 의원은 지지세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전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하면서 윤심 몰이에 나섰습니다.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 속에 친윤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잇따라 당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김 의원에게 힘이 실렸고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특검은 일련의 후보 교통정리 과정에 대해 김 의원 측이 김 씨에게 감사를 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김건희 씨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당선을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김 의원 부인 메모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입건한 김 의원 부인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입니다. 처벌 여부와 별도로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과거 집권 여당이 휘둘렸다는 의혹의 단면이 특검 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주포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건희 씨의 공범이 오늘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과거 김 씨와 주가 조작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 씨의 조사를 통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김 씨와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김 씨는 다음 달 3일 특검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을 앞두고 있어서 특검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압수수색 도중에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디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당연히 주가 조작의 또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사실 무엇보다도 뭐 곧바로 또 이어질 그런 내용들은 결국 이제 김건희 씨와의 그런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건지인 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는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조작 당시에 이 김건희 씨가 이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건희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실들,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만약이라도 이제 새로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은닉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이모 씨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서로 모의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만약에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혐의로서 범죄 은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달 3일이면 김건희 씨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충분할까요? 사실 뭐 일수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당히 좀 촉박한 시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고 또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해서 일단 그 재판이 사실상 맞춰지는 그리고 선고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일 만에 과연 이제 이모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상당히 촉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이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장 20일까지 검찰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10일 이내에 이런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모 씨가 앞서서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주 이후에 구속을 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조치가
처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앞서 도주를 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 혹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의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도주 기간도 사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히 도주만을 했다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들, 특히 휴대폰이라든가 혹은 태블릿, 컴퓨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특검도 조사를 할 건데 일단 그 시기나 혹은 받고 있는 혐의 또 도주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멸을 시도를 하고 또 은닉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여론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건진법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또 주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는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라고 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물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히 친밀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이 다 도출되면 나는 뭐가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답장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실 사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일단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친밀도는 분명히 있는 사이다. 특히 너라는 호칭이라든가 혹은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이모티콘, 유유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보면은 사적인 고민까지도 사실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서로 비밀을 상당히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사실 걱정을 하고 또 혹시나 은폐를 해야 될 그런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일수록 구체적으로 이제 혐의 당사자, 다른 당사자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좀 나온 겁니까? 일단 중과실치상 그리고 선원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있는 부분은 결국 선원법 위반인데 이 법에 의하면은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종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종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실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에 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먼저 이제 선장 이외에 뭐 항해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역시도 구속이 된 상태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고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장 역시도 지금까지 이런 과실들,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사실 뭐 이후에 허위 진술을 또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되면은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크기와 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들여보다가 결국에는 항로의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처벌과 형량이 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그리고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어느 정도 다친 사람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적용될 수 있는 혐의고 말씀하신 부분 결국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뭐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조타수를 지휘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서 이런 뭐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에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선원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법 위반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일단 뭐 다행히도 정말 뭐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실의 정도 그리고 이후에 뭐 정말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제센터는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배가 정상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보 시스템을 꺼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놀랐던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관제 시스템을 꺼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뭐 정상적인 그런 관제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시스템 일부를 끄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업무상 과실 소재도 있고 물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일부 꺼놓는 것이 가능한지 뭐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도 더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히 이제 과실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니까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이제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뭐 지금 숙박권 제공 이것은 뭐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제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 운송인이 여객에 대해서 뭐 생명이라든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명륜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사실 논란이 이어져 왔던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죠.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명륜당 본사가 뭐 배우자라든가 혹은 전형직 직원 등의 차명을 통해서 대부업체를 12곳을 설립을 하고 또 이제 뭐 본인 정식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제대로 절차 진행하지 않은 채
때문에 이 대부 영업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창업 자금이 초기에 부족한 그런 가맹점주들한테 이 본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에서 15%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금리의 이자를 수취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그런 이득도 취득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대부 업체들을 설립을 하고 사실상 명륜당 그 본체가 대부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것 아닌가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검찰에 송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점을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맹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런 이자 부분의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업체들 특히 고리의 고리의 이자를 납부했던 그런 가맹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없는 돈을 취득했다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 임의로 변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륜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게 대부업이 목표가 아니었다. 가맹점들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주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명륜당도 직접 자신들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을 최대한 우회를 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이 다른 대부 업체를 일단 설립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하고 돈을 이 가맹업주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로는 그 실질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상 내용으로 이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에는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법을 우회해서 이런 대부업을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 검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검찰 판단 역시도 비슷하게 이 법을 우회한 그래서 대부업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내내 부산, 울산, 경남을 돈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민심을 공유하며 전방위 대여 압박을 이어갑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IMF 이후에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간다고 표현을 하며 국민 고통은 정부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 바꿔서 청년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AI 거품론 우려와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에 3.8%나 폭락하면서 3,800선으로 주저앉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열린 미 증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에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I 거품론과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지난주 코스피는 3,800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오늘은 1.61% 오른 3,915.1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상승폭이 소폭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8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1.08% 오른 873.30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 흐름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12조 7천억 원이나 매도했는데 하방 압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3.6원 내린 1,472원에 개장했는데 연동률이 높은 엔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 우리 원화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4차 발사, 중요한 요건은 바로 날씨입니다. 네, 바람과 번개, 비 등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발사는 미뤄질 수 있는데요. 발사 여부를 결정짓는 기상 조건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람입니다. 실제 2차 발사 때도 돌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송 당일 고흥 나로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16.7m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결국 하루 미뤄졌습니다.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에는 하루에 발사 지연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발사 당일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모든 작업은 즉시 중지됩니다. 돌풍이 발사체의 자세를 흔들거나 비행 궤도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비행 경로에 번개가 관측돼도 전자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발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사체가 견딜 수 있는 온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인데 11월 하순 고흥의 최저 기온은 0에서 2도, 최고 기온은 12에서 14도로 온도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누리호는 거대한 추진력으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발사 당일 비나 눈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발사 33시간 전 누리호를 이동시키는 이동일에 내리는 비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발사장 들어가는 입구가 200m 되는 구간에 한 6도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약간 미끄러져서 혹시나 발사체가 전복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 위의 날씨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발사체가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국제우주정거장과 200km 이상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도 점검 대상입니다. 사상 첫 야간 로켓 발사. 밤에는 작은 기상 변화도 큰 변수로 다가오는 만큼 발사의 최종 문을 열어주느냐는 당일의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80년 전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환국길이 재현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변변한 환영 행사도 받지 못했던 선열들을 대신해 이들의 후손들을 최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김포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80년 전 일제의 패망으로 중국에서 돌아온 독립 투사들의 귀환을 장소와 시각까지 맞춰 재현한 겁니다.
달라진 건 군 의장대의 예우와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 요인들의 환대였습니다. 우리 동료는 일개 시민의 자격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의 자격으로 오늘 당당하게 귀국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돼 27년간 국내외 독립투쟁을 이끈 임시정부 인사들은 기다렸던 광복에도 바로 우리 땅을 밟진 못했습니다. 일제의 항복을 받아낸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공식 망명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이미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군정에 협력한다는 서약까지 하고 나서야 개인 자격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송구할 따름입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임시정부 차원의 귀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미군 수송기에 몸을 싣고 겨우 도착한 김포 비행장에선 별다른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환국을 공식 환영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는 국권을 빼앗긴 암흑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임시정부가 국가의 뿌리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9입니다. 코믹한 감초 연기로 인기를 끌었던 원로 배우 남포동 씨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1965년 코미디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한 남포동 씨는 고래사냥과 겨울나그네, 투캅스 시리즈 등에서 코믹 연기로 사랑받았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9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 서울 하늘을 구름의 초미세먼지까지 가리고 있는데요. 큰 추위 없었던 아침에 이어서 낮 동안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이 따뜻한 바람을 타고 유입된 초미세먼지로 공기는 종일 답답하겠고요. 오후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지나기도 하겠지만 양이 5mm 미만으로 적어서 이 먼지를 씻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점차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지난주 영동에는 산불이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풍까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년 수준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먼지를 해소하겠고 건조함도 달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남은 한 주 동안 기온 변화가 큰 데다가 곳곳에 비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